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상견례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청담동의 유명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식당은 예약만 수개월이 걸리고 상견례나 청혼자리로 입소문난 곳으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청담동 한복판의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곳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며 상견례 장소로 추천을 하시며 그곳을 직접 예약하셨죠. 그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예비 시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싼 화려한 차림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화영이 어머님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원이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화영이 엄마입니다. 보통의 상견례가 그렇듯 편하지만은 않은 자리였습니다. 엄마도 살짝 긴장되시는지 목소리도 작아지고 말수도 적으시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셨죠. 저도 어렵고 어색한 자리이다 보니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 먼저 대화를 이어간 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아, 저는 무슨 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아, 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아우, 대단한 일은요. 그냥 하다 보니 하는 일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공부 말고 다른 재주는 없었어서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딸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서 저는 옛날부터 그냥 공부밖에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밖에 없네요. 아유, 이런 일이라뇨. 교수님이신데 대단하신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영 그래서 공부에 신경 쓸 여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원까지 들어간 게 저의 자랑이랍니다. 딸애가 저의 원을 풀어줬어요. 어머, 아우, 그러셨구나. 그럼 사부인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건가요? 아니요, 부끄럽지만 중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요.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 봤네요. 어머, 아유, 사부인, 중졸이셨어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의외여서 놀라신 건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는지 충격을 받은 듯한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순간 화기애애하던 대화는 끊겨버렸고 조용해진 틈을 타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없이 메뉴판을 받은 시무가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툭 던지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 근데 이 집은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부인, 메뉴판 못 읽으시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아유, 저는 사부인이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다고 하셔서요. 하긴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기본적인 영어는 하셔야겠죠? 요즘엔 영어 못 읽으면 외식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랍니다. 사부인,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시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요. 아우, 예, 저도 들었죠. 아니, 그래도 중졸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제가 주변에 중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의외라서 그랬나 봅니다. 비웃음이 담긴 예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엄마는 잠시 말을 잃었고 저도 제 귀를 의심하며 할 말을 고르고 있었죠. 저희 엄마가 정말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옆에 제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누가 들어도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고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희 엄마는 상처받으신 듯 했습니다. 게다가 명품으로 휘감은 시모와 괜히 더 비교되는 차림새에 엄마가 속상해하시면 어쩌나 걱정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늘 수수하셨습니다. 유행을 좋는 옷은 한 번도 입은 적 없으셨고
화장돈을 단출하고 화장품 같은 것도 어디서 받아오신 샘플들로 화장을 하곤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한 번도 부끄럽다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품이 아니어도 엄마는 늘 옷을 잘 다려 깔끔하게 입으셨고 오랜 고생으로 거칠어진 그 손으로 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그런 저희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고 그 가게를 2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오래 버텨온 만큼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엄마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 반찬 하나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으셨죠.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엄마 덕분에 저는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던 엄마는 저 하나만큼은 꼭 가방끈을 늘려주고 싶다고 하셨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의 바람대로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대학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 있는 집안에서 좋은 것 누리고 먹으며 잘 큰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 엄마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미술에 조예가 깊고 취향이 고급스럽다며 자신의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실 거라고 얘기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아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니까. 자기는 우리 엄마 마음에 쏙 들 거야. 우리 엄마가 바라던 며느리상이 딱 자기거든. 어머님이 바라시는 며느리상이 어떤 건데? 품위 있고 명석한 사람. 화영이 너처럼 똑똑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내가 뭐가 똑똑하고 센스가 있어. 아, 나 별로 안 그래. 아니야. 나는 항상 화영이 너 보면서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너는 문학이나 예술에도 관심 많고 아는 것도 많잖아. 우리 엄마가 워낙에 말 통하는 며느리를 바라셨거든. 사실 나는 이과라서 예술이니 문학이니 그런 쪽으로는 영 관심이 없어서. 남자친구는 명석하고 센스 있는 제가 당연히 예쁨 받을 거라고 했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가며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취업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부가 좋아서 대학원까지 공부했다는 점을 특히나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그건 예비 시어머니께서 대학 교수이시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부하겠다고 대학원 가는 친구는 별로 없는데 화영이는 정말로 공부를 좋아했나 보다. 학구열이 넘쳤나 봐. 저희 엄마가 그러시기를 바라셔서요. 저도 운이 좋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겸사겸사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했어? 어휴, 정말 기특하네.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겠어. 우리 주원이가 말한 것처럼 센스도 있고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잘 뒀다. 남자친구의 말처럼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누치이셨습니다. 제가 싫지 않으신지 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도 하셨죠. 그렇게 저도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고 엄마는 저에게 잘해주고 엄마에게 싹싹하게 구는 예비 사이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머니들의 환대에 저희는 예상보다 일찍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견례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 혹시 주원 씨 아는 곳 있어? 아, 내가 까먹고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상견례 장소 고르고 싶으시대. 엄마가 잘 아시는 식당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어디 있는 식당인데? 청담동인데 되게 분위기 좋고 고급진 곳이래. 우리 엄마가 거기 단골이시거든. 청담동? 그런 데는 매우 비싸지 않나?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처음으로 뵙는 자리인데 신경 써야지.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아마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래, 알겠어. 어머님이 추천하셨다니까 나도 기대된다. 장소를 추천해주신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상견례는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자 저는 엄마와 함께 긴장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언제나처럼 깔끔하지만 수수한 차림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앉아 계신 예비 시어머니의 차림을 보자 뒤늦게 제가 너무 엄마의 꾸밈새에 신경 쓰지 않았나 싶어서 후회가 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계셨거든요. 순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엄마한테 명품 가방 하나라도 사드릴 걸 그랬나 싶은 후회가 들었지만 저는 설마 시어머니께서 그런 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나 얘기를 나눠봤던 어머님은 사람의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상견례도 별일 없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는 걸 알게 되신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셨습니다. 사부인, 메뉴판 못 읽으시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무시의 의도가 명백한 예비 시어머니의 발언에 제가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나서려던 순간 누군가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레스토랑 단골이라던 예비 시어머니를 맞으러 레스토랑 사장이 저희 방을 찾아왔던 겁니다. 가게 사장이 직접 인사를 하러 올 정도라니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을 직접 맞으러 온 레스토랑 사장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나 있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럼 우리 김 교수님이 오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아, 오늘은 나 친구들이랑 온 거 아닌데 나 지금 상견례 중이라서요. 이거 괜히 사부인한테 죄송스럽게 됐네. 아, 아주 상견례 중이셨습니까? 아, 제가 직원한테 미처 얘기를 못 들어서요. 그냥 김 교수님 계신다는 말만 듣고 급히 왔거든요. 아이고, 대단히 실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사부인도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사장님이랑 인사 나누시면 좋으실 텐데. 사부인도 식당을 하신다고 하셨죠? 여기는 이 바닥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둘 다 업종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좋은 인맥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제 아주 우리 엄마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레스토랑 사장을 두고 유세를 부리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레스토랑 사장이 저희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장님? 아, 예? 조금 전까지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예의 있게 인사하던 레스토랑 사장이 저희 엄마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냅다 고개를 90도로 꺾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 더 깍듯한 레스토랑 사장의 반응에 시어머니가 많이 놀란 눈치셨어요. 아이고, 아니죠. 우리 건물주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죠. 연락만 주셨어도 최고 자리 미리 비워뒀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 가게인 줄 모르고 온 거라.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 아, 그럼 설마 오늘 김 교수님이랑 상견례 하신다는 분이? 아우, 세상에, 제가 잘 아는 두 분께서 사돈을 맺으신다니 너무 놀랍네요. 저희 엄마가 건물주라며 호들갑을 떠는 레스토랑 사장의 모습에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방금까지 우리 엄마가 중졸이라며 무시했었는데 그런 엄마가 청담동 건물 주인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아까 건물주요? 예. 여기 이분이 이 건물 주인분이세요. 저희 레스토랑 처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잘해주셨던 감사한 분이시죠? 아닙니다. 나야 돈 받고 임대해주는 것뿐이지 내가 뭐 잘해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잘해주신 게 아니죠. 여태 월세도 안 올리시고 계속 장사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다른 건물이었다면 이 자리에 이런 월세,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휴, 별것도 아닌걸. 나도 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장사하는데 월세 걱정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 박 사장님이 워낙 열심히 장사하시는 거를 내가 아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역시 우리 건물주님이 최고십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더니 사장님께서는 진정한 노블리스이시네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여기서 장사하고 싶어요. 아유, 저도 박 사장님 같은 분이 오래 계셔 주시면 좋죠. 들어보니 여기 장사도 잘 된다고 그러던데. 그럼 나중에라도 우리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다 박 사장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늘 마다하셔서. 아무튼 이렇게 직접 저희 레스토랑까지 와주시다니 아주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식사 계산은 제 앞으로 할 테니 충분히 즐기다 가주세요. 저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여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입꼬리가 점점 굳어져 갔어요. 레스토랑 사장이 엄마를 축혀 올릴수록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어가는 듯했죠. 예, 그랬습니다. 청담동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레스토랑이 들어있는 건물이 바로 저희 엄마의 것이었어요. 없이 살아서 고등학교도 갈 수 없었던 엄마는 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버는 돈을 아끼고 저금하며 늘 기회를 엿보고 계셨죠. 그렇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던 엄마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조그마한 나대지 투자로 시작해 지금은 청담동의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런 것은 수수한 엄마의 차림을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이었죠. 사부인이 이 건물 건물주시라고요? 예,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이제 막 상견례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뜸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그런 거를 구구절절 얘기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글쎄요. 제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사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애들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저희 오늘 아이들 결혼 문제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부인 말씀이 맞으신데, 제가 좀 놀라서요. 예,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왜인지 이유도 알 것 같고요. 그쪽이 보기에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영어 메뉴판도 못 읽을 무식한 여편네인데 그런 내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죠. 그쵸?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아까부터 주원이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중졸이라고 했을 때부터 표정이 싸해지시던데요? 왜요? 교수한테 중졸 사도는 수준이 안 맞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놀라서. 예, 대학 교수식이나 되는 당신한테는 제가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게 놀라운 일이겠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나처럼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상종 못할 만큼 무식한 건 아니거든요. 대학 교수인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멍청해서 학교 못 다닌 거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 사도는 어려서부터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대학까지 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는 주원이 어머님이 나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돈 없다고 딸이라고 학교도 안 보내주는 집안에서 교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역시 참고 계셨던 게 맞는지 예비 시어머니에게 속 시원히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말들은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내가 자리가 자리인지라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원이 어머님의 행동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교수시라면서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주원이 어머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교수한테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단호한 말에 예비 시모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조용해지자 엄마도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예? 아니지,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사부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사돈을 맺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호칭은 부담스럽네요. 아니지, 그게 무슨...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학력으로 사람을 가른다는 건 참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제 딸 못 보내겠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키겠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엄마의 단호한 반응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예비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입술을 꾹 다물었고 남자친구는 죄스러워 할 말도 없는지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엄마를 말릴 자격이 없었기에 그저 의자에서 일어나는 엄마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상견례는 메뉴를 주문하기도 전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파토가 나고 엄마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영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너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내겠다. 아니, 교수식이나 된다는 사람이 뭐가 그렇다니? 자기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사람 가방끈 가지고 바로 무시하고. 그러더니 내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 갑자기 절절 매는 것 좀 봐라.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가벼운지. 엄마는 절대 반대다. 반대야. 엄마, 그래도 조원 씨는 괜찮잖아. 엄마도 사위는 마음에 든다며. 그리고 어머니도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대체 오늘 왜 그러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원래 그런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는 분명 잘해주셨었단 말이야. 그때는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을 가꿔야 하는 거라면서 나한테 명품보다 책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어머님의 모습은 나도 좀 충격이었어. 그게 원래 그 사람 본 모습인 거다. 너한테 처음 보여줬던 건 가식인 거지. 자기도 교수인데 체면치레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척, 교양 있는 척, 가증을 떨었던 거야. 내면을 가꿔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나 기죽을 하고 온몸을 명품으로 감고 오니? 그러게 애초에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상견례 하자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 여자 아주 내면이 천박한 인간이야.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저도 그날 시어머니의 행동이 많이 잘못되었다 생각했지만 이미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와 쉽사리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몇 번 만나다 말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니 이별이 쉬울 리가 없었죠. 물론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도 엄마의 뜻에 따라야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엄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우리 헤어지래. 나 절대로 그 집에 시집 못 보낸대.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화영아,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단속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우리 엄마가 절대로 안 된대.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나 자기랑 결혼 못해.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 그런 엄마 가슴에 대문 못 박아. 그럼 어떡해. 우리 진짜 헤어져? 안 돼. 나 자기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제발, 제발 그러지 마, 화영아. 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누구는 뭐 파혼하고 싶어서 이래? 그러게. 진작 어머니 조용히 좀 시키던가 하지. 자기는 어머님이 우리 엄마 무시할 때 뭐 하고 있었어? 아니, 나도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 내가 그 상황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뭐라도 했어야지, 뭐라도. 아니면 설마 조원 씨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 거야? 조원 씨도 우리 엄마 중졸이라서 창피해? 아니야. 난 절대로 아니야. 그런 거 정말 아니야, 화영아. 제발 믿어줘. 우리 엄마도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셔. 당신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울고 계신다고. 우리 엄마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평생 교수만 하시고 주변에 고학력자들밖에 없으니까 세상 보는 시선이 너무 좁으셔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어머님을 무시하려고 그러신 건 아닐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리 어머님이 교수라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고 해도 그건 선 넘은 거야. 나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참고 있으시길래 내가 아무 말 안 했던 거지. 아니었으면 내가 먼저 파토냈을 거야. 미안해 진짜.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10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럼 뭐해. 주원 씨 어머니가 이미 실수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우리 엄마 마음 안 돌아올 것 같아. 나는 모르겠으니까 무슨 방법 있으면 주원 씨가 알아서 해. 헤어지라고 하시는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도 크게 당황하는 채였습니다. 설마 파혼 얘기를 할 줄은 몰랐던 건지 남자친구는 저와 못 헤어진다며 난리가 났어요. 저 역시도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을 잘라내는 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쪽에서 먼저 파혼 얘기가 전달되고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겠다며 기어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제가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러셔도 소용없으세요. 저희 엄마는 뵙고 싶지 않으시대요. 화영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사부인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마지막으로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엄마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화영아, 제발. 제발 우리 좀 들어가게 해줘. 내가 장모님 뵙고 직접 사죄드릴게. 내가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 엄마는 듣고 싶지 않으시대. 솔직히 나는 엄마 마음 이해돼. 생판 남도 아니고 가족이 되자고 모인 자리에서 그런 수모를 겪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리시겠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딸인 나를 위해 사시는 분이라고 하시지만 그건 무리야. 죄송해요, 어머님.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호락호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는 기껏 찾아온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이 없으셨어요. 결국 저의 만류에 두 사람은 그대로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죠.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며 삼고초려를 하셨죠. 그러자 엄마도 결국 직접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 그렇게 돌아가시라 말씀드렸건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유,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 기회라도 주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러셔봐야 소용없다니까요. 한 번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이미 뱉어버린 말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저는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없네요. 예, 저도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없이 영영 후회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사부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는 겁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제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부인. 절대로 대문을 열지 않으시겠다던 엄마도 예비 시어머니의 계속된 노력에 백기를 드시고 말았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구구절절 사정하는 시어머니의 간청에 엄마는 결국 마지못해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를 집안으로 들이셨어요. 그래요. 저도 자꾸 귀찮은 일 생기는 거 싫기도 하고 잘난 교수님은 뭐라고 사과하시는지 저도 궁금은 하네요. 들어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부인. 아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행여 대문이 닫힐까 싶은지 불이 나게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자 예비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잔을 꼭 쥐고 몸을 조금 떠는 듯 보이셨어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더 긴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분위기를 살피던 예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과하신다고 했으니 사과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우선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봐야 별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도 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돈을 비웃었던 게 맞아요. 당연히 고등학교까지는 나오셨을 줄 알았는데 중학교 졸업이라고 하시니 저도 모르게 저랑 다른 세상 사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도 토할 만큼 창피한 마음이죠. 예, 그래 보이더군요. 제가 중졸이라고 하자마자 그쪽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저는 그 눈빛 아직도 못 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비겁하고 치졸하게도 남의 아픔을 가지고 비웃었죠.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업이 교수이다 보니 주변에 다들 가방끈 긴 사람들밖에 없어서요. 사실 교수라는 직업이 좀 그래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 아니면 동료 교수들과 어울리다 보니 학교 울타리 밖의 세상은 잘 모르거든요. 교수를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책 속에 파묻혀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들이죠. 제가 제 세상밖에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라 그래도 사람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해도 남을 그리 깔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싶더라고요.
많이 배웠다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영어 메뉴판 하나 읽는다고 으스대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은 제 행동이 하나하나 다 후회스럽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잘못을 잘 알았으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도 알겠네요. 아, 예. 정말, 정말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럼 할 말 다 하셨으면 가주실래요? 저 사부인, 아니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솔직히 저 다시 잘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감히 사장님과 사돈을 맺자는 게 얼마나 제 이기적인 욕심인지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왜 찾아오셨죠? 정말 저희 화영이 포기하신다는 건가요? 물론 저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이 헤어져야 한다는 건 너무한 일이지만 제 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해야겠죠. 그런데 다 떠나서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건 너무 비겁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둘째 문제이지만 우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사과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은 끝이십니까? 이제 더 할 말은 없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영이를 참 예뻐했거든요. 화영이가 박학다식하고 야무지고 센스도 만점이라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놓고 사장님이 중졸이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화영이가 그렇게 잘한 게 다 그 어머니 덕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예, 우리 화영이 제가 키웠습니다. 일찍이 애 아빠 죽고 저 혼자 힘들게 키운 아이지만 우리 화영이는 모자란 것 없이 다 해주며 키웠어요. 내가 가난해서 못 배우고 고생했기에 우리 딸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댁은 그렇게 키운 내 딸아이 앞에서 나를 대놓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제가 못된 인간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배우고 품위 있게 자랄 수 있었던 게 부모 덕분인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요. 화영이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그렇게 잘 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며느리를 잃게 된 게 너무 뼈아프게 후회스럽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좋은 며느리를 보지 못할 테죠. 진심이 담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시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낼 듯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던 엄마의 눈빛이 조금씩 풀려가고 계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평생 교수로서 남들한테 떠받들어 살기만 했을 뿐이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잘났다고 믿었던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인격을 먼저 말했던 제가 그 자리에선 인격을 제일 먼저 저버렸으니까요. 무릎 꿇으라는 말 안 하셔도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의 교만함이 사장님께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제 자신이 믿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도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사돈이 나한테 그러는 걸 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절대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는 사람인 것 같네요.
나도 사돈한테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결국 그날 엄마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용서를 받은 시어머니 역시 속죄의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파혼 직전까지 갔던 저희의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었고, 얼마 뒤 저희는 다시 제대로 된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부인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직 사돈을 다 용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워낙 약하고 연약해서 한번 상처 입은 마음이 그리 쉽게 아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딸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제 딸을 믿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잘 키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에 그런 내 딸아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사돈에게 달렸겠네요. 예, 사부인. 제가 앞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화영이에게도 잘해줄게요.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기회 후회하지 않으시게 해드릴게요. 그 믿음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두 집안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돈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죠. 아직은 서로 너무 다르지만 끝은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엄마의 감동적인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엉켜버린 인연의 실타래가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풀려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결국 결혼을 허락받은 저희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쓸데없는 허례허식 없이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족들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예식을 올릴 수 있었죠. 화려한 예식장도 비싼 장식들도 없었지만 저희 결혼식에 오신 손님들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다며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금술 좋은 부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시어머니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희 엄마를 어려워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격식과 예의가 앞서 많이 서먹했지만 점점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며 서서히 웃음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엄마는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기 시작하셨죠. 사돈은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낸 처지이지만 사돈은 남다르신 것 같아서요. 그 힘든 시절에 식당 꾸리시면서 건물까지 사들이시고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 배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저는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워낙 기술도 배운 것도 없었으니까 식당을 차린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뿐이라서 그런 거예요. 식당을 꾸리면서는 그냥 손님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다하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아유, 그러셨군요. 사돈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제가 너무 몰랐었네요. 괜찮습니다. 원래 남의 사정을 안다는 게 어려운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유, 사돈은 참 마음이 넓으십니다. 저라면 저 같은 사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대신 한 번 배운 건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죠? 네, 그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엄마의 식당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 엄마 집에도 자주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봄 되면 같이 꽃 구경하자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하자며
엄마를 밖으로 잡아 끄셨고 명절이면 시댁 친정할 것 없이 다 같이 보내자며 저희 친정으로 모이곤 하셨습니다. 어차피 식구도 몇 없는데 다 따로 지내서 뭐 하겠어요. 그냥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전 부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 편해요. 친정 먼저냐 시댁 먼저냐 고민할 것도 없고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더 명절 분위기도 나고 좋잖아? 장모님도 좋으시죠? 그러게. 나도 매번 화영이란 단둘이서 소박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집안 분위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고마워요, 사돈. 다 사돈 덕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가까워지려 여러모로 신경을 쓰시는 듯 했습니다. 한순간에 풀어질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에 천천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 하셨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가 어느 날에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엄마에게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실수를 영영 잊지 않겠다며 거듭 사과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사부인 처음 뵀을 때 저의 경솔했던 말과 행동, 지금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만큼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그 마음 꼭 갚아가며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엄마는 말없이 웃어 보이셨죠. 엄마 어때? 이제는 어머님한테 화 좀 풀렸어? 글쎄, 나도 모르겠네. 그래도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기분이기는 한데. 뭐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겠니? 엄마도 말씀을 싱겁게 하셨지만 그 편지에 마음이 많이 녹으셨는지 두 분은 언젠가부터 더 자주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같이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눠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곤 하셨죠. 정말 친구처럼 별것도 아닌 일들을 나누며 웃으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날 상견례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내시는 두 분이 저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1주년을 맞은 날 저희는 양가 어머니들을 모시고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특별한 결혼기념일이었지만 두 분께도 소중한 추억이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엄마도 시어머니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하셨고 저희 부부는 풍경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저희의 결혼을 기념하며 다 같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르던 중 시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눈물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사돈? 아니요. 그냥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이 예쁜 아이들이 위기를 딛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아유, 사돈 갱년기예요. 좋은 일인데 왜 울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했던 행동들이며 제 과거의 생각들이 후회스러워요. 배운 게 많다고 직업이 교수라고 뭐 그렇게 제잘난 줄 알고 살았는지. 그렇게 교만했던 제 인생이 사부인을 만나고서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부인이 살아온 방식, 태도, 품격,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유,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 중졸자리 나한테 뭐 배울 게 있다고. 비행기 너무 태워도 멀미나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 진심이에요. 제가 사돈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사돈을 알아가고 봐오다 보니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우, 내가 뭐라고 존경까지요.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사돈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돈을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돈이 여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검소하고 가진 게 없다고 누추하지 않게 사시는 사돈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수성가해내신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봐야 어디 사돈 발끝이나 쫓아가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진심이신 듯 엄마를 향해 존경심을 내비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에게 종종 엄마 얘기를 나누며 대단하다 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시어머님이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좁은 세상에서 사셨던 어머님이 가시밭길에서 나무를 키워내신 저희 엄마의 인생을 보고 깨우친 게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엄마도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나도 우리 사돈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교수님이시니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배우고 싶은 건 용기였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 말이에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 사돈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그런 사돈의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사돈. 사돈,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사돈이니 잘 보여야지 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 며느리를 보다 보면 사돈이 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영이를 더 잘 챙기고 싶고요. 저는 제 아들이 이런 아내와 장모를 가진 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돈은 역시 교수라 그런지 말씀도 잘 하시네요. 사돈 그 말에 제 마음이 녹겠어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내 딸 잘 부탁해요. 나도 우리 사위 아들 삼을 테니.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제 실수를 이해하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가까워지신 두 분을 보며 저희 부부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희는 어머니들의 행동을 보며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엄마와 시어머니를 보며 저희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려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는 가끔 단둘이 카페에 가고 함께 시장을 돌고 TV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기도 하시죠.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세상의 가장 단단한 유대는 혈연보다도 같이 울고 웃는 시간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관계라는 건 진심이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배우며 저희 부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IQ가 보통 사람들보다 살짝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7살 아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동생은 남들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저항 한번 못한 채 탈탈 털리고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동생이 너무 가엾고 답답해서 늘 속이 상했죠. 이 바보야, 언니가 뭐라고 했어. 누가 네 걸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버텨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면 어떡해.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빌려준 거야. 걔가 다음에 만나면 꼭 준다고 했어. 걔가 누군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 봐. 너 누군지도 모르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걔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밥 사 먹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걔가 너무 불쌍해서 돈 줬어.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떡해. 그런 건 전부 거짓말이야. 널 속여서 돈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미안해, 언니. 앞으로는 절대 너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언니 옆에 꼭 붙어 있어. 알겠지? 동생은 제가 지켜야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리 아파도 떼어낼 수 없는 제 몸의 일부 같은 존재였죠. 동생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애틋한 우리 자매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우리 자매는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다행히도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꽤 크게 짓고 계셔서 최소한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실 정도는 되었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할 나이에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보면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검사가 되기를 바라셨죠. 저 역시 법의 수호자인 정의의 검사가 되어 제 동생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등쳐먹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에 무사히 입학했고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어린 동생을 챙기며 열심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살아온 지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 동생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언니 손에서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준 동생이 그저 고마웠죠.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친 동생은 복지관을 다니며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는 사랑이 뭔지 알아? 뭐? 사랑? 뜬금없이 웬 사랑 타령이야? 나 사랑이 뭔지 궁금해. 알고 싶어. 아이고, 네가 사랑은 알아서 뭐하게. 언니, 나 사실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뭐라고? 사랑에 빠져? 누구랑? 어떤 남자가 나보고 너무 예쁘다고 날 사랑한대. 언니, 나 너무 행복해. 그 남자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막 떨려. 이런 기분이 사랑일까?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바보같이 순진한 제 동생이 또 누군가의 꿰매 속아 넘어간 게 아닌가 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여자를 사랑이니 뭐니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는 건 기본이고 나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유흥업소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나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전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동생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바보야, 잘 들어. 이 세상 남자들은 전부 사기꾼 아니면 늑대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그 남자 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알아들었어? 아니야, 언니. 우리 상우 씨는 그런 남자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멋지다고. 동생의 눈빛을 보니 상우라는 그 남자한테 아주 단단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그 남자 어디서 만났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뾰로통해져서는 정말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언니가 직접 물어봐. 왜 나한테 화를 내? 안 그래도 상우 씨가 언니 만나고 싶다고 했어.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싶대.
뭐? 결혼 허락? 지금 둘이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든 동생을 뜯어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생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있더군요. 기어이 상우 오빠라는 사람과 약속을 잡아와서는 장소와 시간을 저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없었죠. 제가 그 남자를 만나 똑부러지게 거절하고 다시는 제 동생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요. 제 동생의 보호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동생이 알려준 약속 장소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갈비집이었는데 정원이 딸린 제법 큰 곳이었어요. 커피숍도 아니고 뭐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동생 손을 붙들고 약속 장소로 들어섰죠. 그리고 갈비집 직원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상우라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한 저를 보고는 중년의 여자가 얼른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수정이 언니시구나? 상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정이라뇨? 대체 누구신데? 난 상우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상우 형이고. 우리 도련님이랑 수정이가 잘 지내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저도 수정이 집안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나왔어요. 괜찮죠? 형과 형수의 첫인상은 일단 서글서글하고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경계했던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죠. 이렇게 양쪽 집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분위기가 꼭 상견례하는 것 같네. 우리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저랑 우리 바깥 양반이랑 상호를 아들처럼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도련님 키우느라 우린 자식도 안 가졌어요. 제 동생이 사랑에 빠졌다는 상호라는 남자는 나이가 제 동생보다 한 살이 많고 지적장애 3급이라 동생과 같은 복지관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복지관이라더라고요. 일단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전 안심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적장애가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멀쩡한 데다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무엇보다 눈웃음이 선하고 착한 인상이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지적장애가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에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게다가 착하고 성실하고 한 여자밖에 모르는 순정파예요. 둘이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줍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어서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동생이고 아직 남자를 만나기엔 어린아이인 것 같아서요. 저도 우리 도련님 키우면서 숱하게 고생을 해봐서요. 수정이 언니분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젊은 아가씨가 부모도 없이 장애까지 있는 동생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놨으니 이제는 동생이 여자로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품을만 끼고 있는다고 그게 사랑인가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정이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로 둘이 결혼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시간 끌어 뭐해요. 얼른 결혼시켜야지. 수정이 언니만 허락하면 결혼 준비는 우리 집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맞아요. 둘이서만 살라고 신혼살림 내주는 건 나도 불안해요. 우리 애들 몸만 컸지. 사실 둘 다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식처럼 동생처럼 끼고 보살피면서 데리고 살려고요. 그리고 둘 다 바리스타 일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조그만 카페를 하나 차려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갈비집에서 일 배운다 생각하고 일해도 되고. 네? 여기서요? 네, 여기 갈비집. 사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수정이는 나한테 맡기고 언니도 언니 인생 찾아야죠. 동생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사실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1차 시험에서 2방이나 낙방하면서 의기소침해진 상태였어요. 복지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법고시인가 뭔가 어려운 시험 준비한다며? 동생 데리고 공부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상호랑 수정이 결혼시켜버립시다. 그게 서로서로 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상호랑 수정이는 사랑 찾아서 좋고 수정이 언니는 자기 인생 찾아서 좋고 나는 딸 같고 동생 같은 동서 생겨서 좋고. 얼떨결에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마치고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제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뭐가 정말 동생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앞날이 불투명한 고시생인 제가 동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살 집이며 앞으로 밥벌이며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아, 너 정말 상우 씨랑 결혼할 거야? 응, 나 상우 씨랑 결혼해서 같이 살 거야. 그럼 언니랑은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원래 결혼하면 남편 따라가서 남편이랑 사는 거야. 내가 언니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동생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부될 사람도 좋아 보였고 집안도 경제력이 있어 동생이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 제부의 형과 형수도 좋은 사람 같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말릴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은 20살 어린 나이에 제 품을 떠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혼주석에 앉은 저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제 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나 싶어서요. 이게 아마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동생의 손이 뚱서도 같은 마음인지 제 손을 붙들고 저처럼 울더군요. 아유, 둘이 잘 어울리는 거 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아, 고마워요, 사돈처녀. 하나뿐인 동생을 이렇게 곱게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줘서요. 사돈처녀, 이제 수정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정말 친동생처럼 잘 보살필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으면 수정이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내가 시부모님 몫까지 대신해서 우리 수정이 많이 아껴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우리 수정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동생이에요. 부디 어여삐 여기시고 잘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제 동생 걱정은 내려놓고 사돈처녀도 자기 인생 살아요. 고시 준비만 하다가 늙어서 처녀 귀신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식을 마친 동생은 제부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다는 형네 집에 신혼차림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동생이 보내온 집 사진을 보고는 걱정을 한시름 놓았어요. 동생이 살게 될 집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이더라고요. 집 자랑을 한다고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동생의 목소리는 행복 그 자체더군요. 언니, 우리 집은 여기 2층 집이야. 1층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쓰시고 2층은 오빠랑 내가 써. 여기 오빠랑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어. 우리 집 정말 좋지? 그래, 너무 좋다, 수정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뭐 힘든 건 없어? 응,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너무 예뻐해 주셔. 오빠도 잘해주고.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만약에 힘들거나 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언니도 잘 있어. 그렇게 동생은 결혼해서 제품을 떠났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를 했죠. 그리고 1년 만에 사시를 패스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탓도 있지만 제가 짬을 내서 전화를 해도 어찌된 일인지 동생과 잘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문자하는 법을 배웠는지 동생은 문자로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잘 있다, 어디로 여행을 갔다, 뭘 먹었다. 대부분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안심하고 제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죠. 초임검사라 정말 퇴근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건에 파묻혀서 그리고 동생은 신혼재미에 푹 빠져서 저희 자매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3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였죠. 연락을 받은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락을 해온 건 동생의 손윗동서였습니다. 사돈 처녀, 나예요. 수정이 손윗동서. 어머,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수정이 잘 지내죠? 바빠서 요즘 통 연락을 못했어요. 아유, 아니요. 잘 못 지내요. 아유, 세상에. 빨리 여기 장례식장으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장례식장이요? 댁에 무슨 병고라도 있나요? 글쎄 우리 서방님이 상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제부가요?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왜요? 사고요. 교통사고. 우리 수정이는요? 수정이는 괜찮나요? 저는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썰렁한 빈소에는 상복을 입은 제 동생과 동생의 손윗동서만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수정아, 수정이 너 괜찮니? 언니, 언니, 언니 많이 바빠서 못 온다더니 여기를 어떻게 왔어?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언니 바쁘다고. 우리 형님이, 언니는 바빠서. 동생이 뭔가 얘기하려는데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말을 막고 나서는 겁니다. 아야, 사돈처녀.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람을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서방님이 저 세상 사람이 됐지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내외랑 서방님이랑 동서랑 다 같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어요. 네 분이 한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전을 누가 했는데요? 서방님이요. 아니, 우리 제부만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수정이랑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멀쩡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리 집 양반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우리 서방님만 그렇게 됐네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밤인데다가 제부가 운전미숙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부가 들이받은 상대방 차량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니, 밤길을
그것도 위험한 고속도로를 왜 제부도로 운전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도대체 왜요? 우리 서방님이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도 우기는 바람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수정아, 너는 괜찮아? 정말 다친 데 없어? 저는 동생을 붙들고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동생은 긁힌 곳 하나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다만 사고 때문인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많이 놀랐는지 사고 당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안전벨트를 잘하고 있어서 안 다친 게 어디야? 우리 서방님만 불쌍해서 어떡해.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거니 믿고 안심했는데 동생에게 이렇게 큰 비극이 닥치다니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생은 충격에 휩싸인 듯 별 말도 없이 그저 멍하게 넋을 놓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동생과 제부가 워낙 금슬이 좋았던지라 동생의 상실감은 더욱 큰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가여운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초상을 치르는 내내 동생 옆을 지키며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제부를 모신 후 저는 동생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수정아, 언니랑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집에 가봐야 제부는 없어. 이 세상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치만 난 상우 오빠랑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거기가 내 집이야. 수정아, 언니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 당분간만이라도 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어때? 아니야. 나 우리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수정아, 정신 차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니? 그러지 말고 언니랑 가자, 응? 싫어. 싫다고. 그러자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나서서 동생을 거들더군요. 사돈처녀, 관둬요. 수정이도 결혼을 했으니 엄연한 출가 외인인데 남편 저 세상 떠나자마자 친정으로 데려가는 건 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상우 서방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당분간만 제가 데리고 있다가 몸 좀 추스르게 하고 바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수정이는 이제 곧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게요. 사돈 처녀는 빠져요. 나 괜찮아, 언니. 상우 오빠랑 같이 살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가서 오빠 물건도 정리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어. 동생은 그렇게 같이 가자는 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동서와 함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뒤로하고 돌아가는 동생을 보며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비록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서 끝까지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동생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더는 말리지 못하고 동생의 뜻대로 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동생이 너무 걱정됐던 저는 무작정 동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해도 통 받지를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우울증이라도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동생의 손윗동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동생이 보내준 사진대로 깔끔하게 잘 지어진 2층 주택이 나오더군요. 계세요? 마침 대문과 현관문이 모두 열려있어 살며시 들어갔는데요. 안에서는 대청소라도 하는지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윽박지르는 손윗동서 목소리가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정아, 너 자꾸 고집 피울 거야? 내 말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 언니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사돈처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남의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게 예의 아니야? 더구나 사돈댁인데.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정이가 연락이 통 되질 않아서 걱정이 돼서요. 근데 무슨 대청소 중이신가 봐요? 보다시피 지금 좀 바빠요. 손님 맞이할 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동생네 집안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난장판이었어요. 갑자기 방문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모든 물건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는 중이세요? 그게 아니고 서방님 물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 수정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네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네? 수정이가 고집을 부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죽은 사람 물건을 끌어안고 안 버리려고 저난리지 뭐야? 죽은 사람 물건은 다 태워줘야 해. 그래야 우리 서방님이 극락왕생하지. 위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 잔뜩 갖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 좋은 데로 못 가는 거라고. 내 수정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질 수밖에요. 상황을 보니 동생의 손윗동서가 제부의 물건들을 정리하려는데 동생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수정아, 그러지 말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너 마음 아픈 건 잘 알겠지만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형님 말씀 들어야지. 싫어. 이건 우리 상우 오빠 거야. 절대 안 돼. 형님한테도 안 줄 거야. 동생은 제부의 옷을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 마음에 상처가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저 아무래도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가 더 흥분할 것 같은데요. 수정이도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사돈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부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아직은 보내기가 쉽지 않겠죠. 아유, 이렇게 사정 다 봐주다가는 우리만 점점 힘들어진다고. 지적장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사돈처녀도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달이면 충분하지? 더 이상 무슨 시간이 필요해? 사건 조사도 다 마무리된 마당에. 참, 사건 조사가 끝나셨다고요? 그럼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피해자랑 합의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죠? 사돈처녀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해요? 법 공부 좀 했다고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아요. 되지도 않는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에휴, 언니나 동생이나. 동생의 손윗동서는 제가 사실을 패스하고 검사가 된 걸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사실은 제가 검사라는 걸 말하려는데 동서가 갑자기 거칠게 저를 밖으로 내몰더군요. 아무튼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여기 정리되고 나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와요, 사돈처녀. 얼떨결에 대문 밖까지 밀려난 저는 집안에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나오면서 가방을 통째로 놓고 나와버린 거죠.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글쎄 그 동서라는 여자가 제 동생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고 있지 뭡니까? 인연이? 언니 있다고 대들어? 아니에요, 형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수정아! 저를 본 동생의 동서는 깜짝 놀라며 주춤하더군요. 뭐야, 아직 안 갔어? 그런데 제 뒤로 어떤 여자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계십니까? 여기가 한상우 씨 댁 맞죠? 그 여자를 본 동생의 손윗동서는 저를 봤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여긴 또 왜 찾아왔어요?
이제 조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경찰이었는데 제부의 교통사고에 뭔가 의문점이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러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한상우 씨가 술을 마셨나요? 글쎄 몇 번을 얘기해요. 저는 술 마시는 걸 못 봤는데 아마 저희 몰래 저녁 먹으면서 한 잔 홀짝 한 모양이죠. 그러니 그렇게 큰 사고를 냈지. 한상우 씨가 지적장애 상급이던데 굳이 운전대를 맡길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서방님이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팍팍 우겨서 그랬다니까. 지난번에 참고인 조사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분은 한상우 씨 아내분이라고 하셨죠? 이분도 진술하셨나요? 얘는 머리가 모자란 애야. 지적장애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바보라고, 바보. 사고 충격으로 그날 일을 제대로 기억도 못해요. 저는 제 동생을 두고 막말을 하는 동생의 동서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자라네? 바보? 지금까지 내 동생을 그런 취급하면서 데리고 산 거예요? 게다가 애를 왜 때려요? 우리 수정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도 손 한 번 안 대고 곱게 키운 애예요.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때려? 우리 수정이 더 이상 이 집에 못 둬요. 제가 당장 데려갈 겁니다. 가자, 수정아. 저는 동생을 데리고 당장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은 손에 들고 있던 제부의 겉옷 하나 덜렁 걸치고 빈손으로 집을 나오고 말았죠. 현장에 경찰이 있어서 그런지 동서라는 여자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동생은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전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손이동서라는 여자가 지금껏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갈빗집에서 일을 배우게 하겠다더니 제부와 제 동생을 데려다 숯불을 피우고 불판 닦는 일을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시켰다더군요. 그것도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무보수로요. 상우 오빠가 월급 달라고 하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막 때렸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가 보내느라 돈 들어간 거 다 갚으라고 막 무섭게 화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돈이 없었어. 방도 처음에는 2층에 있는 좋은 방에서 살게 했는데 나중에 부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쫓아냈어. 그 방은 너무 춥고 깜깜했어. 형님은 맨날 소리 지르고 집안일도 전부 나한테 시키고 갈비집에서 불판 닦는 것도 나 시키고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언니. 그럼 언니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어. 언니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형님이 내 핸드폰을 뺏어갔어. 뭐? 핸드폰을 뺏었다고? 응. 언니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나랑 전화 못한다고 했어. 수정이 네가 가끔 언니한테 문자 보냈잖아. 간간히 잘 지낸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거 아마 우리 형님이 보낸 걸걸? 나는 문자는 어려워서 잘 못 보내. 뭐야? 핸드폰도 뺏고 대신 너인 척 날 속이기까지 했다고? 정말 이 여자 안 되겠네. 애를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해, 임금 갈취해. 핸드폰까지 뺏고 널 사칭해서 현직 검사한테 사기를 쳐? 언니가 너희 동서라는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다음 날 당장 동생이 살던 집에서 만났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제부의 죽음과 교통사고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전 제부의 사고부터 철저하게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지검 김수현 검사입니다.
한상우 씨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검사님께서 왜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사실 조사도 다 끝난 사건이라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사망한 한상우 씨가 제 제부입니다. 사망자 아내인 김수정이 제 동생이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서요. 그게 뭐죠? 그때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들어봤는데 사고 차량이 뒤에서 차선을 물고 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영락없는 음주운전 차량 같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운전자였던 한상우 씨 부검 결과 알코올은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건 오히려 한상우 씨 형, 한상철 씨였죠. 뭐라고요? 형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요? 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사고 차량은 조수석 쪽이 굉장히 심하게 파손됐는데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럼 형사님 말씀은 저희 제부가 운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황상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네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뭐라 하던가요? 사고 직후에 수상한 움직임 같은 거 못 봤대요? 그게 피해 차량 운전자는 한상우 씨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직후에 잠시 기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고 이후에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대요. 사고 난 이후 상황을 못 봤다? 네? 뭔가 많이 구리죠? 확실히 구리네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의 추리를 정리해보자면 제부의 형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사망한 제부와 자리를 바꾸고 마치 제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찾지 못해서 사건이 이대로 끝날 위기라는 거였죠. 이때는 CCTV나 블랙박스도 요즘처럼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형사님들도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사건이 나던 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정아, 사고 나던 날 말이야.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어떤 거? 정말 제부가 운전한 게 맞아?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언니. 내가 형님한테 아주버님이 운전한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엄청 혼났어. 절대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모르잖아, 언니. 미안해. 상우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자책하지 마, 수정아. 근데 그날 놀러 갔던 거 아니야. 뭐? 그럼 어디 갔는데? 갈비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너무 무심했어. 언니는 너가 시집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어. 이게 다 언니 잘못이다. 그런 결혼 애초에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 아무 데도 안 보내. 언니가 꼭 지켜줄 거야.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여자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어린 동생을 그런 집에 시집보내 고생을 시키고 과부를 만들었다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지 정말 부모님 별낯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 동생이 정말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언니, 그날 내가 형님 몰래 사진을 찍었어. 뭐? 뭐라고? 상우 오빠 카메라로 내가 그날 밤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정말이야? 응, 나중에 언니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놨거든. 동생은 얼른 일어나서 동선의 집에서 나올 때 걸치고 나온 제부의 옷을 가져오더군요. 그 옷 주머니 안에서 동생이 꺼내준 것은 다름 아닌 소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거 상우 오빠가 복지관 선생님한테 빌린 건데 오빠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오빠 옷 속에 잘 숨겨놨지. 근데 형님이 자꾸 찾아내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서 무서웠어. 그런 거였구나. 잘했다. 우리 수정이 너무 잘했어. 수정이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언니가 이걸로 나쁜 사람들 꼭 벌받게 할게.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동생을 찾아 그 집에 간 그날도 동서라는 여자는 이 증거품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뭔가 앞뒤가 안 맞던 퍼즐이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당장 두 부부를 검찰 조사실로 소환했습니다. 물론 제 신분은 숨기고요. 부부는 난데없는 검찰 소환에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지 괜히 흥분해서 오버액션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다 끝난 사고를 가지고 언제까지 사람을 괴롭힐 작정이에요?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내고 사건 종결시켰는데 왜 또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대냐고. 우리 박간 양반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 다들 알죠? 이러다가 사람 도로 아프기라도 하면 검찰에서 책임져 줍니까? 예? 담당 검사가 누구야? 당장 검사 나오라고 해. 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두 부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제가 튀어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사돈처녀. 사돈처녀가 여기는 웬일이야? 뭐 현장학습이라도 온 거야? 뭔 검찰청에 현장학습이 있어? 지금 장난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가씨 말고 담당 검사 불러오라고. 여기 왔잖아요. 뭐야? 제가 이 사건 맡은 담당 검사라고요.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두 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란 그만 피우시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죠. 아니, 뭐야. 그러니까 사돈처녀가 검사란 말이야? 어머머, 아유, 사법고시 공부한다더니 정말 검사가 된 거야? 네, 저 진짜 검사 맞으니까 이제 그만 놀라시고요. 조사 시작해도 되겠죠? 이것 봐 사돈처녀. 알다시피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차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고 우리까지 죽을 뻔했다고. 우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야. 안 그래요? 가해자는 우리 서방님인데 우리 서방님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인 걸 어떡하라고.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뭐 그런 거잖아요. 경찰에서도 그랬어요. 가해자가 사망했으니까 상속 안 받으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그래요? 법에 대해서 꽤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 공부는 무슨 공부? 경찰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저는 조사실 책상 위로 미리 준비한 사진 몇 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물론 동생이 제부의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본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사진이 어떻게 찍혔지? 동생이 찍은 사진 속에는 그날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사진 잘 보세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 한상철 씨 본인 맞죠? 저, 이게 전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백미러에 본인 얼굴 선명하게 찍혔는데 모른다고요? 이거 당신 맞잖아. 조수석에 앉은 건 우리 제부 한상호고 당신이 그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다음에 동생 사망한 거 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그날 병원 기록 보면 한상철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사고 당시 한상철 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119 구조대원의 증언도 있고요. 당신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거야. 그래놓고 죽은 동생한테 죄를 덮어씌우기까지 한 거라고.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동서의 손이동서는 물러설 줄을 모르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사고가 난 후에 운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꾸고 나서 사고가 난 거라고. 우리 집 양반이 운전하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서방님이랑 교대했고 그 후에 서방님이 사고를 낸 거야. 사고 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우기실 줄 알고 아주 확실한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미리 와서 조사를 받고 간 제 동생의 증언 영상 일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조수석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제 남편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끌어내려서 운전석에다가 앉혔어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정신 차리고 빨리 옮기라고 시켰어요. 상호는 어차피 죽었어. 죽은 사람이 다 안고 가야지. 그럼 깔끔하잖아. 뭘 꾸물거려? 당신 살인자 돼서 감옥 갈 거야?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은 그날 자기 동서가 현장에서 한 끔찍한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야. 수정이 머리가 모자란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 말이 제대로 증거 효력이나 있을 것 같아? 저 모자란 년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냐고! 그건 그쪽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 때 판사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참고로 자폐아나 지적장애 아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진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이는 지적장애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일 뿐이에요. 장애 등급 같은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불효 같은 게 언제 저런 사진을 찍었어? 한큼한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저걸 어디다 숨겨뒀던 거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같은 이라고. 말 조심해요. 이번 교통사고 건이랑 별개로 당신이 내 동생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하고 임금도 제때 지불 안 한 거, 핸드폰도 뺏고 나한테 동생인 척 문자 보내고 사기친 거 전부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해서 따로 죗값 치르게 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착취해?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증언했어요. 우리 수정이랑 제부 데려다가 돈 한 푼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은 해야지. 무슨 대단한 공주마마를 모셔왔다고 집에 고이 두고 놀고 먹게 해? 그러려고 내 동생 데려갔어요? 노예처럼 일 시키려고? 자식처럼 동생처럼 잘해주겠다더니 불쌍한 애를 이용해 먹긴 하고 게다가 동생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해? 당신들한테 동생네 부부는 대체 무슨 의미야?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고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이니까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사람 만들어줬지.
당신 동생도 내 덕분에 시집이라도 한번 가본 줄 알아. 그 모자란 애를 누가 받아줄 것 같아? 당신들 정말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네. 여기 이 사람들 당장 구속시켜요. 도주 우려도 있고 또 증거 조작하고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어서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네, 검사님. 구속이란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구속이라니요. 우리 바깥 양반이야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인 거 맞으니까 구속된다지만 전 왜요? 전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지금 한상철 씨가 운전하다 사고 낸 거 증언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데 왜 나까지 구속하려고 그러냐고. 왜? 본인 죄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조사실을 나서려던 저를 붙잡고 늘어지며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사돈처녀. 아니 검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몸이 아파서 감옥에는 못 가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자식 같은 동생들을 나눠 가진 각별한 사돈지간 아닙니까? 저 정말 수정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일 시킨 거? 아이 그거는 내가 살림을 너무 못하니까 일 좀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내가 애 괴롭히려고 구박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수정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응? 제발요. 응?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시죠. 거기서 시시비비가 다 가려지겠죠? 잘못한 거 없으니까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렇게 구속된 두 부부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제 동생의 증언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수정이는 자기의 증언 덕분에 남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정이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수정이가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카페를 여는 건 수정이의 오랜 꿈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거든요. 물론 남편과 함께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해나가겠다고 해서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뿐입니다. 언니, 상우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나 잘할게. 진짜 잘할 수 있어. 물론 예나 지금이나 동생은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서도 아주 착한 바보죠. 동네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공짜로 커피를 막 드리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가는 청소부 아저씨나 택배기사님께도 가끔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씩 공짜로 막 드립니다. 제가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니? 넌 뭐 땅 파서 장사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런 동생을 보며 전 깨달았어요. 동생의 카페가 늘 적자인 이유는 동생이 경계선 지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저 동생의 착한 천성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동생의 착한 마음이 때묻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동생 옆에서 제가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힘든 일을 겪고 한층 더 단단해진 저희 자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